전 세계 최고 특수부대로 불리는 구소련 정보기관 KGB 출신, 그리고 소련을 이어받은 러시아 연방보안국 FSB 국장을 역임한 남자, 세계에서 가장 많은 천연가스를 보유한 러시아를 마음대로 주무르면서 최근에는 우크라이나를 집어삼키겠다며 위협도 서슴지 않는 푸틴은 전 세계 어느 나라 어느 대륙의 대통령을 만나도 절대 기죽는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무시무시한 독재자로 군림 중인 푸틴이 터키에도 있습니다. 이론상으로 최장 2033년까지도 집권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마련해두고 푸틴의 뒤를 그대로 뒤따르는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그가 대통령으로 당선된 후 1년 뒤 터키에는 그동안 꿈으로만 여겨졌던 초대형 국책사업 하나가 한국 기업의 손에서 완공됩니다. 그리고 이 공사가 끝나자마자 터키 공화국 수립 100주년을 기념하는 상징적인 사업 하나를 또 한국 기업에게 맡겼는데요. 터키가 한국에 맡겨 추진한 두 개의 초대형 국책 사업은 어떤 것들이었을까요? 안녕하세요, 디스멘터리입니다. 땅 위에 무엇인가를 건설한다는 것은 가볍게 볼 수 있는 공사가 아닙니다. 땅을 아무리 뒤집어 까고 그 아래 튼튼한 기초 공사를 해도 만약 집안 아래로 지류가 흐른다면 공사 중 지하수가 터져 나오거나 집안이 가라앉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래서 서울 잠실에 제2롯데월드를 지을 때 인근에 잇따라 생긴 싱크홀도 지하수 유실이 원인이라고 알려졌죠. 그런데 만약 땅속이 아니라 바다 아래에 터널을 만든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지하수의 문제가 아닌 아예 물속으로 수장될지도 모르는 위험성을 감수하고 진행하는 공사지만 그 열매는 달콤합니다. 오늘 주제로 들어가기 전에 터키와 한국의 관계를 조금 살펴볼까 합니다. 보통 한국과 터키는 형제의 나라라고 부르는데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난 2018년 한국과 터키에서는 이례적으로 동시에 개봉한 영화가 있었습니다. 아일라라는 영화였는데 한국전쟁 당시 참전했던 터키 병사 슐레이만과 전쟁과 김은자 씨의 실화를 그린 영화였는데요. 영화로 만들어진 것으로 알 수 있다시피 터키는 한국 전쟁에 참전했던 참전국으로 세계에서 네 번째로 많은 병력을 파병했었습니다. 그런데 터키가 한국전쟁에 참전했던 것은 저 멀리 동아시아의 불쌍한 나라를 돕기 위해서라는 의미보다는 내부 정치 상황과 맞물린 것이 더 큽니다. 1950년 당시 터키는 소련의 어마어마한 팽창에 지레 겁을 먹고는 자신들의 방패막이로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에 가입을 원했습니다. 미국의 주도로 만들어진 이 기구의 가장 큰 목적은 소련 견제에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터키는 아시아와 유럽에 걸친 지리학적으로 애매한 위치 때문에 나토 가입이 수월하지 않았고 다른 회원국들과는 달리 인구의 99%가 무슬림인 이슬람 국가였기 때문에 번번이 거절당했습니다. 터키는 우리의 국제적인 위상이 높아지고 영향력이 생긴다면 나토에 가입할 수 있겠다 생각하던 찰나에 한국 전쟁이 발발했죠. 이때다 싶었던 터키는 무려 2만 명이 넘는 젊은이들을 한반도로 파병했고 3천 명이 넘는 젊은이들이 희생됐습니다. 어쨌든 터키가 한국 전쟁에서 가장 큰 활약을 펼친 것은 아니지만 2만 명의 참전 용사들이 없었다면 한국 전쟁의 향방은 그 누구도 알 수 없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터키는 참전 11개월 만인 1951년 드디어 꿈에 그리던 나토에 가입하게 되는데 이때부터 터키에서는 한국을 두고 형제 나라라는 호칭이 생겨난 겁니다. 자신들의 생명줄과도 같은 나토 가입에 중요한 교두보가 되었으니 그렇게 부를 수 있었던 것이고 한국 역시 한국을 위해 참전해준 감사함에 흔쾌히 형제의 나라를 수용한 것이죠. 그런데 이런 형제의 나라 터키가 최근 몇 년간 한국 기업에게 터키의 미래가 달린 초대형 국책사업 2개를 한국에게 전부 맡겼는데요.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들어가는 관문이자 유네스코가 도시 하나를 통째로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시킨 이스탄불은 터키의 수도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관광지이기도 한 이 이스탄불에 몇 년 전 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대륙간 해저터널이 만들어졌는데 이 사업은 한국의 SK건설이 수주해서 완공시켰습니다. 현재 SK건설은 전통적으로 세계적인 건설업체가 포진한 유럽 시장에서 탄탄한 입지를 갖추고 있는데 이러한 위상이 가능하게 한 것이 바로 유라시아 해저터널 덕분입니다. 2008년 말 수주할 당시 일본이나 프랑스 등 선진국들이 주로 실적을 보유했던 해저터널 사업에 국내 기업 최초로 뛰어들었는데 단 한 건의 건설 실적이 없었음에도 터키가 SK건설에게 이 사업을 맡긴 것이 상당히 의외라는 뒷말이 있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SK건설은 이 사업에서 프로젝트 발굴부터 공사, 운영까지 토털 솔루션을 제공하는 BOT 방식으로 추진해 건설 시장에 큰 관심을 받기도 했었는데요. 유럽과 아시아 대륙을 가르는 보스포러스 해협을 5.4km짜리 해저터널로 연결시킨 이 사업은 터키의 입장에서 상당히 중요한 국책 사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탄불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유럽과 아시아에 걸쳐 있는 도시인데 인구 대부분이 이 해협 주변에 밀집해 있고 유럽과 아시아를 오가는 유동인구가 어마어마했었죠. 이 해저 터널이 건설되기 전까지 바다를 건너는 교량이 단 2개뿐이라 교통체증이 심해 골머리를 앓다가 아예 해저 터널로 교통체증을 해소해 버리자면서 사업을 발주한 것이죠. 결과적으로 터널 개통 이후로 100분이 소요되던 해협 통과 시간이 이제 15분으로 단축되어 이스탄불 주민들의 삶의 질이 크게 개선되었다고 하죠. 이 해저 터널에 터키 정부는 총 1조 5천억 원을 투자했는데 사업비도 놀랍지만 터널의 규모가 건물 5층 높이 13.7m에 달합니다. 세계 6위 수준으로 꼽히고 있다고 하죠. 이 터널의 공사 과정은 상당히 고난이도에 속했습니다. 보스포루스 해협은 총 길이 30km에 폭이 가장 좁은 곳은 750m이며 깊이는 최대 120m입니다. 이 중 5.4km의 해저 터널을 건설하기 위해 SK건설은 모든 역량을 동원해 동원 가능한 모든 최첨단 장비와 기술력을 집결시켰습니다. 터널을 뚫을 때 핵심 장비는 무엇보다 터널 굴착 장비인데 TBM의 경우는 프로젝트마다 터널 단면과 현장의 지질, 지반, 지하수 등 작업 여건이 모두 달라 매번 새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해저 터널의 경우 수압이 대기압의 11배에 달할 만큼 높고 지반이 물러 작업 환경이 특히 까다롭습니다. 이에 SK건설은 단면 직경 13.7m, 총 길이 120m, 무게 3,300톤짜리 세계 최대 규모의 TBM을 제작해 투입시켰고 해저 구간을 전부 이 장비로 뚫었습니다. TBM 추진체로부터 동력을 얻은 커터헤드가 안반을 분쇄하며 굴착하면 동시에 세그먼트를 곧바로 터널 내벽에 끼워 넣음으로써 원형 터널을 만들어가는 공법을 썼습니다. 하루 평균 25톤 트럭 100대 분량의 토사를 퍼올리면서 하루 7m씩 나아간 지 16개월 만에 간신히 해협을 통과했는데요. 작은 실수라도 있었다면 바닷물과 토사가 터널로 유입되어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는 위험천만한 공법이지만 기술력 하나로 전부 극복해냈고 단 한 건의 사고도 없이 예상 공사기간을 3개월이나 앞당겨 완공했습니다. 개통식에는 터키의 푸틴이라 불리는 에르도안 대통령이 참석해 유라시아 해저 터널은 이스탄불 시민들에게 양질의 교통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경제, 사회, 문화, 환경 측면에서 다양한 혜택을 안겨줄 것이라면서 엄지를 들어올렸다고 하죠. 어쨌든 이 해저 터널이 완공되어 개통되면서 이스탄불 전체 도시의 차량 통행량이 상당히 감소했는데 연간 5,200만 차량 운행 시간이 감소했고 이산화탄소 배출량도 연간 82,000톤 감소해 공기질도 개선되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날 에르도안 대통령이 엄지를 들어 올리면서 한국의 기술력에 큰 감탄을 받았던 것일까요? 바로 2년 뒤 한국에게 또 한 번 터키의 국책 사업을 맡겼는데요. 바로 터키공화국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는 기념 교량을 만들어 달라는 것이었죠. 얼마 전 에르도안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코로나가 종식되면 꼭 터키에 와달라, 손잡고서 꼭 함께 차나칼레 대교를 걷고 싶다면서 이 다리가 완성되면 한 터키 협력의 이정표로 역사에 남을 것이라고 했죠. 이 차나칼레 대교는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이길래 터키 대통령이 나서서 역사에 남을 이정표라고 했을까요? 보통 교량이라고 부르는 것에는 크게 단순교, 트러스교, 라멘교, 아치교, 사장교, 현수교 6종류가 있습니다. 모두 형태가 다르고 쓰임새가 다르지만 어떤 교량이든 상판의 무게를 견뎌야 하는 숙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중 현수교는 영어로 서스펜션 브릿지라고 부르는데 6개 교량 중 가장 아름다운 외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현수교가 바로 미국의 랜드마크이자 샌프란시스코의 랜드마크가 된 골든게이트 브릿지가 있습니다. 현수교의 경우 그 모양에서 알 수 있듯이 상판의 하중을 지탱하기 위해 주탑을 세우고 각 주탑을 메인 케이블로 연결합니다. 그리고 메인 케이블 아래로 서브 케이블을 내려 상판을 고정시키는데 아무래도 케이블로 엄청난 무게를 견뎌야 하는 특성상 초고난이도의 설계 기술과 건설 기술이 필요한데 설계와 건설을 전부 한국 기업이 맡았습니다. 설계는 평화 엔지니어링이, 건설은 SK건설과 대림산업이 컨소시엄으로 맡았습니다. 참고로 이 3조 5천억짜리 초대형 건설사업 사업자 선정을 앞두고 한국 컨소시엄은 일본의 이토추 상사 등으로 구성된 컨소시엄과 맞붙었습니다. 이 공사를 따내기 위해 일본에서는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가 직접 터키로 날아와 에르도안 대통령에게 은밀한 제안을 하기도 했고 국토교통성 장관을 밀접 배치하는 등 전방위적인 지원을 했으나 결국 에르도안 대통령은 한국 컨소시엄에게 발주했습니다. 해상 특수교량 분야에서 한국 건설사들은 세계 최고 경쟁력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어쨌든 이 차나칼레 대교는 터키 에르도안 대통령이 이미 오래전부터 계획한 국책 사업으로 터키 공화국 100주년을 맞아 전 세계에 자랑하고 싶어서 만든 교량입니다. 그래서 한때 세계를 호령했던 오스만 제국의 후예가 터키 공화국을 이어받아 100년이 되었다는 상징을 세우고 싶었고 그것이 바로 이 차나칼레 대교인 겁니다.
총 길이 3.6km로 기네스북에 기록될 세계 최장 현수교이자 주탑 높이는 에펠타워보다도 높은 334m에 주탑 간 거리가 무려 2023m입니다. 주탑 간 거리가 2023m인 것은 터키가 제1차 세계대전에서 패배하고 연합국이 점령했을 때 케말 파샤가 독립전쟁을 벌여 승리한 것이 1923년이고 이 다리가 독립기념사업으로 추진되기 때문에 100주년이 되는 2023년에 맞춘 길입니다. 그리고 차나칼레 전투 승전일이 3월 18일이기 때문에 지난 2017년 3월 18일에 착공해 2022년 3월 18일에 완공할 계획을 세웠는데 크기와 착공일, 완공일에서 알 수 있듯이 터키가 얼마나 큰 공을 들이는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내년 1월이면 완공되는데 현재 공정률이 97%로 무사히 안전하게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교량건설이나 해저터널은 어떤 종류든 고난이도의 기술력이 요구됩니다. 한국은 미국이나 일본 등의 선진국에 비해 상당히 뒤늦게 특수건설 분야로 뛰어들었고 20년간 기술을 축적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기존의 선진국들을 밀어내고 세계에서 가장 선진화된 기술력을 보유해 기네스북에나 등재될 만한 세계 최고의 건축물을 수주해내고 있죠. 조만간 위용을 드러낼 터키의 차나칼레 대교는 앞으로 한국에게 또 어떤 영광을 안겨주게 될까요? 다음번 영상에서는 전세계 독재자들이 왜 주요 사업은 꼭 한국 기업에게만 맡겼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